이 같은 부분은 누가 견인을 해야 될까요? 이제 새로운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장서 나가는 모습을 일단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놓고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아마 이 지급 대상, 규모 등등이 빠르면 오늘 내일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때와는 다른 1차 때는 전 국민 대상 지급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최근에 한 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 엊그제 이 망원시장을 찾았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양육부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혜 이재민 지원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전당대회 때부터 어떤 그 선별 지급 방안에 대해서 좀 무게를 둔 바 있죠. 아울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같은 경우에도요. 피해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선별적인 지원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선별 지원, 민주당에서는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맞춤형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오는 일요일에 고위 당정 협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때 4차 추경과 더불어서 2차 재난지원금도 결론을 좀 내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잘한 선택입니다.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무차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해서는 정부의 재정이 간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정부의 재정을 갖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제대로 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출이 많이 감소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울증 약 먹고 버틴다라고 하는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노래방, PC방, 카페, 음식점, 여행사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빠져 있지만 전시 이벤트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전시 이벤트 거의 다 없어졌어요. 네. 고용유지금으로 지금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죠. 월급 받는 분들 상대적으로 월급이 줄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고 효과적이지 않다. 어려운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의 여당과 정부의 정책과 방향은 아주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두 가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 지원이 아닌 선별적인 일부만 지원했을 때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방금 장 소장님께서도 그 선별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별 지급입니다만 분명히 그 기준은 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선별 지급도 다시 또 선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데 이 사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저는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입장이었고요. 그렇게 얘기했던 데에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수해를 입었으면 물난리를 겪은 분들이 딱 특정이 됩니다. 그 지역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사회적 재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누구나 다 노출될 수 있고 누구나 다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더 피해를 입은 사람과 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의 차이나 특성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형의 피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는 게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형의 갈등 비용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행정비용을 통해 가지고 그 다 행정적으로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속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저는 그런 점들을 포괄적으로 고민하더라도 보편적 지급이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 빚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빚은 늘어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피해를 더 많이 입은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지급하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넓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은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경기가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성장까지는 못 가더라도 역성장까지는 안 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해 볼 때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철학하고는 다르지만 선별 지원 쪽으로 가서 뭔가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지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기재부 등등에서는 이 지급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여기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런데 방금 평론가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선별 지원 그 배경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들이 여러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한때 재정당국이 국가 채무 비율 40% 지키려고 집착한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채무 관련된 과장된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온다. 우리 재정 건전성 세계 최고 수준이고 내년도 예산이 잘 집행만 되면 3% 성장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보수 야당 측에서도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 건전성, 내년도 예산 약 556조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면은 국가 빚이 약 1,000조에 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조금 무리스러운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경제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참 빚이 늘어간다고 하는 게 좋은 빚은 없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도 얘기했던데요. 네. 근데 저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빚을 낸다고 하면 지금이 빚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할 때 써야 하는 게 빚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면은 빚을 낸다고 하면 지금 확실하게 빚을 내서 뭔가 경기를 다시 살릴 만한 최소한의 어떤 불씨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빚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돈을 못 썼을 때 나중에 가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빚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빚이 늘어간다고 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동안에 계속 빚은 늘어왔거든요. 빚이 늘어가는 속도가 좀 가파르다 이렇게 또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 규모도 그만큼 또 커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매달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그 선별 지원을 하되 그분들한테 만약에 효과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액수는 조금 가급적이면 좀 큰 액수를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 빚을 좀 적게 내는 방향으로 자꾸 아끼려고 하다 보면 원래 당초 목표했던 것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빚이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되돌아보면서 검토하는 과정들을 밟아야 하겠지만 빚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같이 빚이 늘어가고 있는 부분, 사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국가 빚을 늘려서라도 경기 부양 등등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했을 때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태년 여당의 원내대표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좋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첫 번째,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면은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한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 건전성 OECD 수준으로 봐도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가 채무가 850조예요. 지금 그것만 가지고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45%로 괜찮다라고 하는데 숨겨진 빚이 있잖아요. 공공기관 부채 850조 있습니다. 이거 다 정부가 갚아야 될 돈이에요.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1000조 있습니다. 이것도 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막아야 될 돈이거든요. 왜 이런 부분은 감춰두고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괜찮다고 합니까?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안 좋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다 빚을 늘려가면서 통화량 발행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킨다? 기축통화니까 가능하죠. 동남아 가보세요. 우리나라 태국 여행 가보세요. 다른 나라 돈들, 베트남 돈도 다 환전해 주는데 우리나라 돈 환전을 안 해줘요. 우리나라 돈은 해외에 가서 쓸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서 빚이 늘어나면은 그 신용 등급 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하락시켜요. 그러면요, 외평채 우리나라가 그거를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도 사줄 나라가 없어요. 그럼 이제 IMF 같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콩나물값 아끼고 쌀값 아끼고 옷값 아껴가지고 아이들 대학 갈 때 비단 내가지고 대학 등록금 마련해 주잖아요. 왜 지금 다 빚 내가지고 옷 사 입고 먹을 거 사 입고 이런 식의 낭비를 하냐고요. 자녀 교육시키는데 더 써야지. 빚을 내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빚을 아끼는 것도 능력 있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국민의 정서를 건드린 얘기만 쭉 하셨는데요. 뭐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기관의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부채 액수가 더 늘어나겠죠. 근데 외국의 OECD가 계산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지는 않는 거. 외국은 없잖아요. 그런 공공기관이. 아니,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공기관 민영화 얘기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DJ 정부 때부터 계속 공공기관 민영화 문제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비단지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던 거예요. 공공기관이 왜 사회 인프라 부분을 얘기하면서 활용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떼서 그냥 민영화 해버리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빚도 그들이 알아서 다 가져가게 해주자.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대처리즘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게 공공기관이 그 수행하고 거기에 따른 빚이 생기는 부분은요. 네. 그냥 사회적 부채라는 개념으로 우리 인식해야 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외국과 비교하는 그 실질적인 빚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철도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빚을 냅니다. 내는데 그게 국가 부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만큼 그 철도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빚이 생긴다 하더라도 국가 내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빚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근데 지금 OECD가 계산하는 빚은 네. 우리나라 원화 가치로 얘기할 때의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이런 식의 어떤 가치를 비교했을 때 빚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OECD 국가의 평균 빚은 110% 가까이 되는 거고요. GDP 대비. 우리나라의 빚은 지금 40% 조금 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똑같이 등치시켜가지고 이건 같은 빚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1인당 빚을 얼마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감성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일반 가계 측면에서 빚을 얘기하는 거고요. 국가 부채를 얘기할 때는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없겠느냐에 관한 부분들을 따지는 게 제일 실질적인 어떤 빚에 관한 판단의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 세계 10위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10위권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10위권 국가 내에서 기축통화 국가는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빚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한 1분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되게 김성환 평론가께서 하신 얘기도 우리가 들어봐야 될 문제지만 국가의 정책은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OECD 다른 국가에는요. 공공기관 없습니다. 군인, 공무원, 연금을 나라가 이렇게 50% 이상 보장해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상황을 OECD가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뭐 그 국가 부채를 계산 안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 재정 건전성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기준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을 좀 드리는 그런 순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다음 주 2차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4차 추경 등등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이 즈음에서 오늘 논의한 문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